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청자 패더님께서 이렇게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고, 이분도 보통 삶을 사셨던 분이 아닙니다. 시들무에서 보통 삶을 사셨던 분들이 대부분 없지만,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들무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패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정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현재 진행형이실까요? 어떨까요? 네, 현재 진행 중이고, 불과 이틀 전에도 사건이 있었어요. 일단은 처음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일이십니다. 패더죠. 제가 8살 때 우연히 폐사찰에서 생긴 일로 인해서 네. 제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된 이야기고요. 폐사찰?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첫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할머니 댁에, 외할머니 댁에 사촌형 2명이랑 사촌 동생이랑 같이 모여서 한 2주 정도 합숙으로 놀기로 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이 할머니 집에서 상대적으로 멀어가지고, 예. 저희가 할머니 집에 올 때면은 주변에 사는 삼촌들이나 이모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자주 화합을 했었어요. 그렇게 모이면은 보통 부모님들은 하루 정도 먹고 다음날이면 뿔뿔이 흩어지고 저희들만 남는 거죠.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랑. 네. 근데 그 당시가 90년대 후반이라 거기가 도시랑 다르게 리 단위의 산골 마을이라서 할 거라고는 숨바꼭질, 술래잡기, 전쟁놀이 이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네 형들이랑 누나들도 나와서 같이 놀곤 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놀다 보면 이게 하루 이틀은 즐거운데 지겹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온 동네를 쑤시고 다니다가 할머니한테 비료포대를 얻어서 산 쪽으로 가게 돼요. 가서 비료포대를 타고 놀기도 하고 개구리를 잡기도 하고 좋죠. 그렇게 하면서 산 중턱까지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 무슨 큰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시골 마을에서 보기 힘든 조금 고급진 집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사찰인데 저희는 그 당시에 사찰 이런 걸 모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나무로 된 대문은 쇠사슬로 이렇게 굳게 닫혀 있고 네. 담벼락은 또 한 2m쯤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넘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내일 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오자 하고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그날 형들이랑 동생이랑 내일 인원은 몇 명이 갈 것이며 또 그 담을 넘어갈 때는 어떻게 넘어갈 것이고 그런 걸 계획하면서 저희가 기대감이랑 흥분감에 조금 밤늦게 얘기를 하다 잠들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들은 보통 아침을 7시, 8시면 주시니까 일찍이 아침을 먹고 외할아버지가 나가시는 걸 보고 할머니한테 또 비료포대를 얻어서 그 근처에 있는 마을회관 옆에 목재부터 해서 부자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나무 강목 같은 거를 한 8개 정도를 비료포대에 담아서 올라가려고 준비를 마쳐요. 그리고 주변 형들이나 누나들을 같이 가려고 돌면서 불렀는데 거기를 간다니까 다들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재밌을 것 같다 했더니 자기들은 거기를 이미 알고 가보진 않았지만 어른들이 거길 가지 말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갈 거니까 대신 어른들한테 얘기를 하지 마라. 왜냐면 거기 마을이 작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입에 이렇게 오르면 저희 할머니가 금방 알게 돼서 혼날까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올라가게 돼요. 네. 그래서 올라가서 담벼락에 흙이 그나마 쌓인 쪽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높아서 나무로는 무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둘째 형이랑 동생이 무섭다고 자기들은 못 가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큰형이랑 저만 들어가기로 하고 둘째 형이 엎드려주고 저희가 그걸 밟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갔는데 안에는 항아리부터 해서 장독대? 그런 게 좀 있었고
작은 건물, 중간 건물, 큰 건물 이렇게 있었거든요. 처음에 작은 방을 먼저 열어봤는데 거기는 닫혀 있어서 못 열어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중간 건물을 열었는데 그 안은 그냥 뭐 휑하니 텅 비어 있었고, 그 다음 큰 건물을 딱 열었는데 텅 비어 있는 건 같은데 절 같은 데 가면 위에 천장에 조금 화려하게 문양이 돼 있잖아요. 그게 남아 있었고, 구석에 천 같은 게 돌돌 말려 있었고, 네모난 나무 상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네모난 나무 상자를 보자마자 혹시 거기 뭐 보물이 있나 어린 마음에 막 달려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서 딱 들었는데 생각보다 묵직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흔드니까 또 안에 뭔가 묵직한 게 들어있는데 이게 자물쇠는 아닌데 이게 걸쇠로 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린 나이에 손아귀 힘으로 풀긴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마당에 나가서 돌로 이제 막 거기를 깨기 시작해요. 예. 깨가지고 조금 파손이 돼서 그걸 열었더니 목탁이 있더라고요. 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TV에서는 목탁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막 신기하기도 하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막 목탁을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러면서 나무대문 쪽에 가서 그 문을 살짝 밀면 쇠사슬이 이게 이격이 있다 보니까 살짝 그쪽으로 둘째 형이랑 막내 동생이 보였었거든요. 네. 형이랑 동생한테 이거 보라고 내가 이거 찾았다고 하면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니까 뭐 형들도 좋아하고 웃고 이러는데 큰형이 따라 나오더니 이거 제자리에 갖다 놔라. 저한테는 큰 삼촌 아들들인데 아빠가 이런 거 만지지 말라 했다. 이거 지금 안 갖다 놓으면은 나 혼자 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좋은 건데, 그리고 나 이런 거 처음 봐서 꼭 갖고 가고 싶다 그랬더니 진짜 너 제자리에 안 갖다 놓으면 나가겠다 하면서 진짜로 담을 넘어서 나가더라고요, 혼자. 예. 그래서 혼자 남아있으니까, 그 공간에 혼자 남아있으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형한테 형 미안하다고 나 지금 바로 갖다 놓을 테니까 빨리 오라고 했더니 다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볼 것도 다 봤으니까 다시 넘어가자 해서 큰형이 다시 위에 올라가서 저를 손을 잡아줬는데 이게 3학년의 힘으로 1학년을 그 높이에서 끌어당기는 게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근데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말하면 분명히 크게 혼날 게 뻔하고,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옆집에 정신연령이 조금 낮은 고등학생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형을 A형이라고 하면은 그 A형이 저희랑 엄청 자주 잘 어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도 아마 방학을 했을 거다. 네. 그 형을 데려와라 해서 밖에 있던 둘째 형이랑 막내 동생이 형을 데리러 가기로 해요. 그렇게 하고 저랑 이제 큰 형은 남아서 있다가 전날에 너무 늦게 자서 피곤하다 보니까 눕고 싶기도 하고 산 중턱까지 또 올라오는데 힘이 빠지기도 해서 아까 그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서 돌돌 말려져 있던 그 천을 이렇게 눕혀놓고 거기에 누워 있었거든요. 네. 누워서 조금 있다가 제가 잠이 들었나 봐요. 딱 일어났는데 일어나기 전에 뭔가 왕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그것 때문에 깼는데 그 소리가 방향을 알 수 없이 그냥 그 공간 전체에서 왕 계속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형한테 나가자고 하려고 형을 보니까 형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을 깨우려고 막 흔드는데 흔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제 손이 형한테 닿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이게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죽으면 사람을 통과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여기서 뭔가 잘못돼서 죽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너무 무섭고 슬퍼하면 막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너무 겁이 나서 그냥 엄마밖에 생각이 안 나고 엄마 하면서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뭔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봤더니 그 큰 건물에 가득 찰 만큼 부처님 모양 있죠. 지금은 부처님이라고 인지를 하지만 그때 당시엔 괴물 같았어요. 그게 목탁이 수십 수백 개가 그 부처님 형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왼손에는 인형의 목덜미를 잡고 있고
오른손에는 검은색 용머리에 몸통은 없고 바로 짧은 뱀 꼬리에 빨간 눈빛이란 그런 용의 목덜미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더 무서웠어요. 그 인형은 제가 그나마 비슷한 걸 보니까 일본의 히나 인형이라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런 이미지랑 가장 흡사했었고, 그걸 보자마자 더 무서워서 막 말도 안 나오고, 그래서 막 도망을 가려던 차에 그게 저한테 와서 탁 부딪히더라고요. 부딪혔다기보다 저한테 확 들어오는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저는 거기서 문 밖으로 튕겨져 나간다는 생각이었는데, 눈을 뜨니까 그냥 제가 누워있던 그 자리더라고요. 네. 그러고 그 천은 이미 너무 울어서 그런지 천은 이미 다 젖어 있었고, 일어나서 형을 깨우려고 하는데 이게 꿈이 너무 생생하다 보니까 제 손이 형한테 안 닿을까봐 계속 형 일어나봐 형 이러는데, 그걸 듣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어난 거에 또 안도도 되고 해서 또 거기서 울었거든요. 울면서 형한테 막 나가자 나 너무 무서워 그랬더니 형이 왜 그러냐고, 왜 그래 우선 빨리 나가자 해서 담벼락 쪽으로 가 있었어요. 가서 저는 계속 울고 있었고, 형은 괜찮다고 왜 그러냐고, 악몽 꿨냐고 막 그러면서 달래주다가 결국에 그 A 형이 오고 저희를 꺼내주고 무사히 탈출을 해요. 예. 그렇게 해서 그날 마무리가 되고,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할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꿈보다는 혼나는 게 더 무서웠었고, 혹시나 이것 때문에 뭔가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제가 엄마한테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갈까봐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못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일주일 정도가 흐르고, 저희가 다 집으로 헤어지기 한 2-3일 전쯤에 그 마을 형들이 니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집에 가니까 우리 저기 소류지가 있는데 걸어서 한 15분, 20분이면 가는데 거기 가서 낚시도 하고 뭐 그런 걸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해서 그날은 사람들이 한 8, 9명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뭐 신나게 낚시도 하고 뭐 개구리도 잡고 도롱뇽 알도 모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놀고 있었는데 살살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볼일을 봐야겠다 해서 형들한테 물어봤더니 소류지 끝에 가면은 화장실이 있다고 거길 가자고 그래서 형 한 명이랑 같이 가게 돼요. 갔는데 푸세식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게 엄청 센세이션한 공포 이야기였어서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형한테 가 있으라고 하고 근처 숯불에서 방사를 하기로 계획을 해요. 주변에 형들 목소리도 들리고 제 시야에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별달리 무서움 없이 볼일을 보고 있는데 뒤쪽에 자꾸 누가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어른들이 보고 있나 해서 딱 뒤를 쳐다봤는데 얼굴이 그냥 피부가 벌에 수십 방 쏘인 것 같이 막 울퉁불퉁한 할아버지가 의상이 삼배모시옷 같은 반팔 반바지에 집신을 신고 있었고, 그리고 한쪽 손엔 예전에 저희 취권 영화 같은 데 보면 호리병 있죠? 예. 그 호리병이랑 한쪽에선 낫을 들고 계셨고, 머리는 약간 옛날 조선시대 노예 같은 막 그런 머리였어요. 그렇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바로 제 등 뒤에서. 근데 그걸 보자마자 다른 거는 얘기도 못하겠고 무조건 우선 뛰어야 된다. 뭐 닦을 그런 정신도 없고 바로 뛰었어요. 그냥 뛰면서 죄송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형들이 있는데 막 뛰면서 형들한테 형 도망가라고, 여기 이상한 사람 있다고. 근데 그 와중에 잠깐 든 생각이 뭐냐면 외할머니가 항상 산속 깊은 데나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외딴 곳에 피부가 이상한 이들이 그 병을 고치려고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 그때 당시엔 그 얘기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랑 너무 흡사하니까 여기 뽕이 있다고 빨리 도망가라고 하면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다 보니까 막 물놀이 하던 형들도 막 도망가더라고요. 한샘병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죠?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소류지 반대편으로 저희는 막 뛰어 올라갔고, 그쪽으로 언덕배기로 올라가면 마을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네. 언덕배기로 막 뛰어 올라가다가 딱 봤는데 이 할아버지가 저희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반대편 그냥 저수지 쪽으로 그냥 에스컬레이터 같이 스르르 물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 봤어요. 그래서 형 일로 와봐. 형 저 할아버지 물에 들어간다 막 그랬는데 형들은 이미 멀리 도망가고 보지도 못하고 저는 계속 그 멀리서 보고 있는데 저희 쪽을 응시하면서 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오겠지 하는데 그 자리에서 조금 있는데도 이게 사람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아직도 제가 보는 것들을 귀신이라고 얘기하진 않고 사람과 귀신의 중간 어느 지점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이제 각자 부모님들이 데리러 오고 각자 흩어졌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저희 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 집에 간다며 여긴 어디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사업이 좀 잘 되셔가지고 2층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애들이 있으면 이사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좀 적이 되니까 저를 외할머니 댁에 보내고 여동생을 친할머니 댁 쪽으로 보냈던 거였어요. 이사간 집을 2층 집에 마당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서 와 우리 집 너무 좋다 하면서 딱 방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안에는 텅 비어 있었어요. 이게 그 전에 쓰던 가전들이나 가구들이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엄마가 당장 사용하는 거 외에는 다 버리고 새로 주문을 해서 시킨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내드린 사진 있잖아요. 그런 구조였고요. 현관 들어가서 왼쪽에 바로 안방, 그 다음 안계단 내려가면 부엌, 정면이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는 제 방이었고 화장실, 창고, 오른쪽은 이모들이 사용할 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저희 이모들이 그때 당시 대학생이어가지고 대학교를 다니고 막 이래서 아버지가 여기 집에서 학교가 가까우니까 방을 하나 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셋째 이모랑 넷째 이모가 거기서 지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는 이모들이 들어오기 전이었고 그렇게 한 2, 3일을 지내다가 금요일이었어요. 제가 왜 금요일인지 확실히 기억하냐면 저희가 금요일날 항상 11시인가 그때쯤에 이야기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걸 엄마가 아빠도 좋아해서 저희가 금요일날 항상 그 프로그램을 보다 잠에 들곤 했었거든요. 그날도 누워서 그걸 보다가 잠에 들었어요. 그렇게 자다가 막 앞엔 지지거리고 코에서는 뭐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코피인가 하고 이렇게 훔쳐서 보니까 콧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감기가 걸렸나 해서 사진상에 보면 별표로 된 데가 휴지거리 있는 데였거든요. 안방과 부엌 사이에. 그래서 막 가가지고 휴지를 한 움큼 이렇게 갖고 나와서 이렇게 동그라미 4개가 있는 게 TV 쪽이 그 다음 여동생, 엄마, 아빠 이 순서로 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가서 이제 코 닦고 발가락으로 TV를 끄고 자야겠다. 그 생각으로 딱 누웠는데 옛날에 저희 세대 때 보면 TV 아래에 TV 다이라고 해서 TV 화면 돌리기 편할 수 있게 위에는 이렇게 돌아가고 아래에는 유리를 똑 누르면은 튀어나와서 그 안에 약간의 수납할 수 있는 뭐 게임보이라든지 비디오 플레이어라든지 막 이런 걸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맞죠. 그래서 거기 누워서 딱 유리로 보는데 거기 휴지거리 쪽에 하얀색 옷을 입고 그냥 검정 머리, 그냥 머리가 달렸다는 것만 알겠어요.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머리도 엄청 길었고 그게 둥둥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잘못 봤겠지. 그래서 눈을 꼭 감았다가 나는 방금 무서운 걸 봐서 내가 지금 잘못 보는 거다 하고 눈을 살짝 떴는데 또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쪽으로 점점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우선 숨을 쉬면 안 된다. 숨소리가 들리면 괜히 우리 가족까지 다 저 귀신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다.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숨도 못 쉬고 실루는 어디까지 왔나 그것만 보면서 있는데 멀었을 땐 다 보이다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니까 가슴부터 다리까지 보이고 그 다음 뭐 배부터 다리 이렇게 점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가만히 얼어붙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벌벌 떨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훅 지나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TV로 들어가는 건지 이모방에 있는 그 벽 쪽으로 넘어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눈을 감고 있다가 우선 시선이나 어떠한 기척이 없어서 왠지 어디서 숨어서 보고 있다 나를 잡아먹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커서 그대로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려요. 그렇게 해서 다음날 일어나서 엄마랑 아빠한테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봤다. 근데 이거 정말 생생히 봤다. 이거 거짓말도 아니고 이거 너무 무섭다. 여기 집에 뭐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너네 이제 일찍 자라고 무서운 거 볼 때도 같이 보지 말고 니네가 너무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런 거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속상함도 있었고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갔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일어나요. 토요일이었고 그날은 또 토요 미스테리가 하는 날이었는데 그날은 엄마가 못 보게 했어요. 그리고 제 방에 들어가서 아빠랑 같이 자게 됐거든요. 자고 있는데 꿈인데 예전에 사찰에서 본 그 용머리의 뱀꼬리 그냥 걔가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데 무언가를 막 물고 막 왔다 갔다 막 춤추고 흔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제 시점이 옆으로 이렇게 게임이 돌아가듯이 오른쪽으로 시점이 바뀌면서 옆에 제 머리만한 눈동자가 빨간 눈동자가 꿈뻑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빨간 눈에서 하얀 광원이 나오면서 용 쪽을 비추면서 제 시점도 용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 용이 가까워지는데 용 입에 있는 게 어제 본 그 귀신 같은 그거더라고요. 그러고 꿈에서 깨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집에 사는 동안 그 귀신은 단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오, 예. 그렇게 이후로도 비슷한 류의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꿀 때는 항상 그 입에 물려있는 귀신을 그 앞전에 보게 돼요. 네. 예를 들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친할머니 댁이 엄청 오래된 집이라 방에 다락방이 있고 부엌에도 다락방이 있고 그런 집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제사 때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밥을 먹게 됐는데 저희 친가 쪽이 엄청 가부장적인 데라 남자들은 거실에서 앉아서 밥을 따로 먹고 큰엄마나 엄마, 할머니는 식탁에서 따로 먹었었거든요. 오, 그 정도였구나. 예. 네, 진짜 그것 때문에 이혼이나 막 이런 게 많아요. 고부 갈등이 심해서.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제가 밥을 먹다가 생선 가시가 잇몸에 찔렸거든요. 그래서 아파서 엄마 나 이거 찔렸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가고 있는데 다락방에 거기 원래 잭이나 이런 걸 넣어놔서 문을 열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머리가 사자머리같이 이렇게 산발을 하고 그냥 사람 같아요. 사람 같은데 사족보행으로 이렇게 다락방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나 봐요. 그냥 사람 같은데 그냥 행동만 괴기할 뿐인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막 말도 안 나오는데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딱 내려와서 저를 딱 보더니 다시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엄마는 이제 거기서 제가 혀로 가시를 빼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혀로 잘못하면 염증 생긴다고 빼줄 테니까 이리 오라고 하던 와중에 제가 입에 있는 음식물이랑 위액을 막 분수처럼 토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 놀래가지고 막 저 부추기고 할머니는 급체했다고 급체한 것 같다고 큰엄마들이 막 씻겨주고 입으로 눕혀서 손발 주물러 주시고 할머니는 손가락 발가락 10개 닿다고 그렇게 진이 빠진 상태로 잠에 들어요. 근데 또 그날도 꿈에서 그 용이 무언가를 물고 있고 옆에는 또 빨간 눈이 있고 근데 이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런 꿈을 꿀 때마다 그 빨간 눈들이 하나씩 늘어나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몇백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간혹가다 그 상황에 꿈을 꾸는데 셀 수조차 없는 수의 눈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또 그 사자머리를 한 그 사람이 입에 물려서 막 이리저리 춤을 추다 그대로 끝나고 근데 그때부터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이유 모를 구토에 시달려요. 예. 이게 한 2학년, 3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한 달에 보통 한 2차례 정도 했고, 한 번 시작하면 한 이틀에서 4일까지 하루에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위액을 쏟아냈었거든요. 아이고. 이거를 엄마는 병원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별의별 검사를 다 받아도 멀쩡하대요. 아무런 지장도 없고, 심지어는 그렇게 위액을 토했으면은 사람이 탈수나 탈진 증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상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 갈 때마다 링거는 맞고 왔었거든요. 그런 생활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게 돼요. 근데 제가 공부를 곧잘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막 치맛바람 엄청 센 스타일 있잖아요. 저는 학교에서 회장도 해야 되고 정교회장도 해야 되고 아름다운 단장도 해야 되고 전교 1등 해야 되고, 엄마는 운영위원장에서 학교에 막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몸도 안 좋고 그런 거를 지켜내기에는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가서 처음 중간고사를 봤는데 평균 82점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변에서는 그래 그 정도면 평균이다 했는데 저희 엄마는 너무 기대 이하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아줌마들 만나면 성적이나 이런 걸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저는 제가 느끼기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얘기하던 중에 그나마 저한테 희망이 있다면, 제가 6살 때부터 복싱이랑 피아노를 같이 했었어요. 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가 밀어주셔가지고 체중으로 전학을 가게 돼요. 이때부터는 이 문제로 부부싸움도 잦아지고 엄마랑 저 사이에도 좀 벽이 생기고, 근데 저는 엄마랑 떨어져서 지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픈 횟수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나름 2학년 때부터 막 신인왕도 타고 회장배도 타고 시장배도 타고 하면서 제 체급에서 입지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러던 중에도 꿈속의 눈은 점점 늘어났고, 네. 그만큼 그런 것들을 보이는 횟수는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사람이랑 구별이 안 가요. 저는 그래서 귀신 이야기를 못 믿는 게, 혀가 뭐 이렇게 하고 목이 길고 팔이 길고 이러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존중을 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를 애들이 무서운 이야기라고 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했던 게 그냥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중3 때 전지훈련에 가면서 생긴 일인데, 여기서 최초로 그 꿈속에 눈이 하나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훈련이 끝나고 나서 늦은 밤에 애들이랑 몰래 나와서 시내에서 놀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시비가 붙어요. 그게 교폭이라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랑 시비가 붙어서 막 저는 말리기만 하다가 계속 얻어맞으니까 저도 한 사람을 때리게 돼요. 저는 그 사람 때리고 나서 여러 사람한테 밟혀가지고 쇄골이 부서지고 어깨 양쪽 상극부 연골 파열이 되는 큰 부상을 입게 돼요. 아이고. 어쨌든 양쪽 다 원만한 합의는 이루어져가지고 죄는 묻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일어났을 땐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근데 의사 선생님도 입원 재활만 6개월 해야 되고 그 이후로 뭐 1, 2년 재활을 해야 되고 선수 생활은 어렵다 막 이런 얘기를 드니까 제가 그나마 어떻게 이걸 잡고 왔는데 우울감에 그냥 몇 날 며칠 계속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이번에는 용이 아니라 그 인형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꿈에서 나온 게. 그 인형이 나왔는데 막 주변에 늘어난 수많은 빨간 눈들이 꿈뻑꿈뻑대고 있는데 그 중에 눈 하나가 그냥 인형에 막 흡수되듯이 딱 가서 배 쪽에 딱 붙더라고요. 그러고 사라졌어요. 그 인형이. 그렇게 깼고 이거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꿈인지도 모르겠고 자꾸 눈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라 거기서 엄마 아빠한테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그동안 겪은 일들을 막 이야기했더니 엄마 아빠도 뭔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서 뇌파 검사, 뇌기능 검사, CT, MRA, 초음파, MRI 다 받았어요. 내시경부터 모든 걸. 근데 역시 이상은 없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뻔하죠. 과도한 스트레스가 환각 환시를 이뤄낼 수도 있다. 그것과 관련해서 치료 목적으로 상담을 요한다.
그 아버지는 미술 심리치료사분도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주시고 그쪽으로 했는데 마음은 편해지는데 달리 차도는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랑 구분이 안 간다는 게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 있는데 어떤 그냥 풍채 좋은 아저씨인데 배 쪽에 빨갛게 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수술했는데 환자복을 안 갈아입었나? 그러고 있는데 2층으로 딱 내려서 문이 열리는데 그 앞에 딱 서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 엘리베이터랑 건물 사이 좁은 틈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그냥 쑥 들어가더라고요. 또 소독하시러 오는 의사 선생님 카트 위에도 꼬마 애가 앉아서 이건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그 수술용 나이프 그런 거 있잖아요. 메스? 이런 거? 네, 메스. 네. 그걸로 자기 얼굴을 한 올 한 올 수천 겹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것도 봤고, 또 재활 선생님 뒤에 항상 따라다니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휠체어 타고 엄청 인상 좋은 할머니였는데, 할머니는 그냥 벽도 수시로 통과해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랑 별반 다를 그런 괴기한 거는 그 꼬마가 처음이었고, 네. 나머지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귀신이거나 이러면 좀 어두울 때 나와야 되고 이런데, 그래서 저는 이걸 단지 어떤 뇌 신호 속에 오류해서 보이는 건데 제 딴에는 꿈속의 허상의 괴물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처단해주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로 그냥 치부했었어요, 제 자신을. 선생님이랑 아무리 얘기해도 방법이 없고, 근데 생각보다 어깨가 차도가 좋아서 6개월 만에 퇴원을 하기로 해요. 근데 병원에 있는 동안은 괜찮았는데 막상 퇴원을 하려니까 나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불안함부터 극심한 우울감도 밀려오니까 제가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돼요. 네. 예. 4층에서 그런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떨어지는 찰나에 엄마랑 눈이 마주쳤는데 엄마가 화장실에서 화장실 세면도구랑 챙기고 나오는데 저를 마주한 거죠. 그대로 저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냥 그 순간에 엄청 하얀 빛에서 너무 밝아서 눈을 뜨기도 힘든 눈부심 속에서 그 인형이 무표정으로 딱 저를 쳐다보면서 하늘에서 둥둥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딱 목소리가 지금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안 돼, 이런 식으로 약간 할머니랑 아줌마? 약간 중성적인 두 분으로 안 돼, 그러는데 그 순간에 엄청 극심한 통증이랑 딱 눈을 떴을 때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였고, 코에서 코피가 흐르는지 따뜻한 느낌에 다시 눈을 감았고, 또 일어나니까 병실이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4층 높이면, 병원 4층 높이면 엄청 높거든요. 그럼요. 저는 그 당시에 다리 쪽에 실금만 가고 멀쩡했어요. 타박상도 없이. 어쨌든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집에 오게 되죠. 부모님들은 딱히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깁스를 하고 주변에 보니까 트로피, 메달 이런 것만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또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집에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사업부도가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나날이 계속 됐었어요. 이게 점점 그럴수록 꿈속의 용은 점점 자주 나타나게 되고, 네.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로 가게 되고, 거기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 가서 이제 제가 배우는 게 그런 권투 이런 거다 보니까 학교에서 건드렸던 애들은 있지만 나중에는 저한테 더 이상 터치할 사람도 없어졌고, 선배나 선생님들도 건들지 않는 지경까지 돼가지고 그냥 무아지경 속에서 산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악이란 악, 화란 화, 증오란 증오, 모든 그 속에 갇혀서 사춘기의 현재 상황을 더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불행한 사람이 점점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학교 끝나면 여기저기 그냥 정처 없이 걸어다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밖에서 돌아다니는 시간이나 거리가 길어질수록 또 이상한 것도 많이 보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소리도 조금씩 들렸던 것 같아요. 그 소리가 귀에다 대고 얘기한다기보다 진짜 그냥 어떤 신호로 인해서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그런 소리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맞은편에 벤치 쪽에서 머리가 엄청 흰데 똥머리처럼 이렇게 묶은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로 막 저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나 해서 주변 봤더니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거 안 하고 지팡이로 계속 저를 이렇게 막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다가 입을 찢찢 이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으시더니 그 벤치 옆에 있던 검은 비닐봉다리를 들고 저쪽으로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 산책로 옆쪽으로 하면 바로 골목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초입에는 무슨 상회? 슈퍼? 같은 게 하나 있었고 안쪽으로는 골목길이었고 주차가 쭉 돼 있었고 양옆으로는 벽돌집 다세대 주택 그런 게 이제 쭉 줄지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두 번째 은색 철문으로 들어가셨고 제가 할머니 하면서 그 문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얘기는 안 하세요. 지팡이로 아래 바닥에 이렇게 휘저으면서 저한테 일로 오라는 식으로 제스처를 취하시길래 따라갔어요. 문 들어가서 오른쪽 구석을 돌아서 앞으로 가니까 왼쪽에 키를 꽂아서 돌리는 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막 문을 두드리는데 그 안에 뭐 사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계속 두드리는데 안 나오길래 제가 쳐볼게요 하고 제가 여기요 이렇게 막 두드리면서 저 할머니랑 같이 왔거든요. 여기 할머니랑 같이 왔어요. 막 이러는데 안에 불이 켜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딱 문이 열리는데 저는 여태까지 본 귀신보다 이때 진짜 세상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게 완전 새하얀 얼굴에 아이라이너인지 뭔지 눈두덩이를 다 검정색으로 칠하고 입술도 검게 칠했어요. 그 사람이 이 문 열자마자 얼굴 대 얼굴로 딱 마주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와 하면서 저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저를 보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방 안쪽으로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놀란 건 난데 귀신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 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계속 그냥 밖에서 할머니랑 같이 왔어요. 저 뭐 다른 게 아니라 여기 할머니 여기 집에 사시는 것 같은데 하고 있는데 그 찰나에 와서 저한테 막 뭘 뿌리더라고요. 소금이다. 네. 그때는 몰랐는데 소금이었어요. 예. 근데 할머니가 거길 가로지르면서 지팡이로 하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고 지팡이로 막 막아주시는데 그걸 통과해서 저한테 소금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목소리도 이상해요. 여잔데 내가 너한테 장학할 것 같아? 하면서 내가 모든 걸 쏟아부어도 나를 지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또 안에 또 뭘 가지러 갔는지 찰랑찰랑 또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화를 당하겠다 싶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여기 밤에 가면 무서우니까 낮에 한번 가보자 해서 그때 토요일에 낮에 한 12시쯤 넘어서 한번 가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그런 무당 점쟁이? 그런 집이더라고요. 아. 못 봤었는데 위쪽에 마크 있잖아요. 만자. 예, 네. 그게 이렇게 여러 개 붙어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든 생각이 여태까지 내가 이걸 정신적인 문제로 치부했는데 혹시 이쪽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무속신앙 쪽에 네. 관련돼서 이런 걸 하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갖고 있는 돈들 다 갖고 다니면서 깃발 꽂힌 집들 진짜 동네방네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거의 그런 식으로 격양된 반응으로 나온 곳이 한 2군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딱히 지금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임팩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때는 해결이 안 됐고 시간만 흘러가게 돼요. 그러던 중에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외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예. 경기도 모 지역으로 할아버지랑 이사를 오게 되세요. 저희 집에서 2-3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아파트로 오시게 되고 제가 방황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저희 집보단 외할머니 댁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도가 나면서 엄마 아빠의 부부싸움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싫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외할머니한테
혹시나 싶어가지고 할머니 옛날에 나 이런 일 있었다 다 털어놓게 돼요. 나 할머니가 딱 듣자마자 그런 일 있었으면 진작 말해야지 왜 혼자 이렇게 고생했냐고 딱 하다고 저 막 안고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살면서 제 얘기를 믿어주는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게 거기는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있던 사찰이었고 거기에 모녀 스님이 두 분 계셨었대요. 예. 근데 옆에 땡땡리에 오씨 집안 첫째랑 둘째 아들이 엄청 꼴통이었는데 그 둘이 밤에 거길 가서 나쁜 행동을 하고 그 오씨 집안 첫째 둘째 아들이 그 모녀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해주시는 게 그 후에 사람들이 거기서 귀신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사건이 딱하긴 딱한데 장소가 장소인지라 원한이 많아도 너무 많을 것이다 생각돼서 그 동네 사람들도 그쪽을 최대한 피해서 생활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목탁도 건드리고 잠까지 자고 왔으니까 예. 그러면서 마음 착하게 먹고 항상 올바르게 생활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시고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외할머니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게 돼요. 네.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진 못했나 봐요. 그런 얘기 나누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요. 저는 제일 든든한 버팀목을 잃게 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그때 몇 달 안 돼서 엄마 아빠도 이혼을 하게 되고 저는 여동생과 엄마를 따라가게 돼요. 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케어를 해드려야 되기도 하고 저희도 갈 곳도 없어서 같이 살게 되거든요. 근데 또 이 집에서 문제가 생겨요. 예. 엄마가 동생이랑 안방을 쓰게 되고 저는 작은 방, 할아버지가 중간방을 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새벽만 되면 엄마가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동생도 막 미안해 이러면서 막 미안하다 그래요. 엄마도 미안해 그러고 그리고 이제 패더야 빨리 와 그러면 제 방에 들어가면은 둘 다 울고 있어요. 그 침대에서. 왜 그래 하면은 안방에 보통 화장실이 붙어 있잖아요. 그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가 계속 쳐다보고 있대요.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흰색 옷을 입고 눈도 찍 찢어지고 무슨 가면을 쓴 것 같이 그런 얼굴이 계속 쳐다보고 있더래요. 제가 가니까 이게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심을 줘야 되니까 저는 그리고 그런 거 하도 많이 봐서 사실 무섭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불 끄고 막 들어가서 문 닫고 봐봐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여기 이불 피고 자면 되지 하고 실제로 거기서 이불 피고 문 닫고 불 끄고 자기도 해요. 그러면서 차츰 안정이 되나 싶다가도 이따금씩 한 번씩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 그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시간이 또 흘러가게 돼요. 네. 뭐 열정적으로 그 일 있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또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 발인날 막 화장해서 선산에 묻고 오는 자리에서 또 엄마 형제들은 집도 최대한 빨리 처분해서 나눌 거니까 저희 셋 보고 집 팔릴 때까지만 살고 빨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가족에 대한 환멸감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때쯤부터 느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거나 이러면 커진다고 하잖아요. 예. 저는 그거는 아니었고 제가 뭔가 증오감이나 뭔가 악에 바쳤을 때마다 그런 형체들이 점점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런 힘을 또 먹고 사는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 꿈에 나오는 그 용, 걔도 처음에 제가 잘못 봤던 거예요. 그 꿈에서. 목덜미를 잡혔던 게 아니라 그 염주랑 몸통이 한 몸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그랬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용의 머리가 점점 그 부처의 머리 부분으로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결국 그때부터는 이 존재를 인정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무서움도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저게 완성이 되면 내가 죽는 건지 네. 아니면 뭐 정신력을 뺏기는 건지 아니면 몸을 뺏기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집에 작은 집을 얻어서 이사를 오고 거기서 어머니가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데 좀 잘 되셨어요. 그래서 삶이 조금 윤택해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여유가 생겨서 그런 건가 부정적인 생각이 사그라들고 또 동생도 공부도 잘 되고 막 이래서 안정적인 생활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또 일이 하나 벌어져요. 아이고, 예. 여동생이 씻고 있는데 원래 얘가 어떤 스타일이면 씻고 안에서 옷까지 다 입고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거실 바닥에 물도 안 닦고 알몸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야 뭐하냐고 욕을 하면서 빨리 들어오니까 가서 옷 입으라고 그랬는데 너무 울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만큼이나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했더니 화장실에서 물을 쐬다가 머리를 감으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옆에 귀에다 대고 누가 가 나가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그 맨 처음에는 얘가 제가 컴퓨터 게임하는 소리가 벽이 붙어 있으니까 그 소리인 줄 알고 저한테 소리 좀 줄여 소리를 한번 질렀었거든요. 샤워를 하다가 저는 그래서 이 소리가 저까지 들리나 하고 그걸 줄였었어요. 네. 그래서 얘는 처음에 그 소리인 줄 알고 다시 씻었대요. 또 조금 씻고 있는데 이번에는 귀에 차고 따뜻한 뭔가 그런 입김 같은 게 나가라고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걸 듣고 애가 패닉이 와서 바로 뛰쳐나온 거죠. 제가 그걸 듣고 또 어떻게 해요? 오빠고 얘한텐 보호자가 저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진짜 무식했던 게 이게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제가 뒷베란다에 가서 쌀을 양쪽 주먹에 한 움큼씩 잡고 불을 끄고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쌀을 막 뿌리면서 있으면 나와봐 하면서 욕하고 막 주먹 허공에 내지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쌀을. 네.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 계속 가만히 앉아서 이게 아무리 어두워도 살짝 보이잖아요. 예. 거울에 살짝 비친 제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야 오빠 봤잖아.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오면 없는 거라고. 네가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잘 쉬고 밥도 좀 살 뺀다고 안 먹지 말고 잘 먹고 그렇게 해라 해서 이제 좀 안정시켜놓고 조금 있다가 엄마가 퇴근을 해요. 네. 퇴근해서 막 씻으러 들어가시더니 야 여기 쌀이 왜 이렇게 있냐고 니네 쌀 여기서 씻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예. 아 이거 아까 제가 무섭다 그래서 내가 쌀 뿌리면서 저기 했다 했더니 야 이 미친놈아 하면서 쌀을 뿌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했더니 쌀이 아니라 소금이나 붉은 팥 이런 걸 뿌려야지. 만약 뿌리더라도 쌀 아니야? 했더니 쌀은 그런 걸 부를 때 쓰는 거라고. 너 왜 무당집 가면 쌀을 왜 꺼내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 괜찮다고 그랬더니 엄마는 제 상황을 몰랐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는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 다음날 바로 저희 둘째 이모가 대구 팔공산에서 스님을 하다가 시내에 사찰을 차리고 무당을 하시거든요. 오, 예. 근데 이 전까지는 그냥 엄마도 항상 저 사기꾼이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름 얘기하는 게 조금 들어맞고 이러니까 엄마가 그쪽으로 믿음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폰을 켜서 이모한테 패더가 이렇게 해서 쌀을 뿌렸다. 이거 어떡하냐 했더니 이모가 언니 패더는 걱정 안 해도 돼. 오히려 난 언니랑 제 동생이 걱정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피커폰 듣던 도중에 이모 왜 제가 문제가 아니고 엄마랑 동생이 문제예요? 했더니 이모가 그걸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는 해줄 수는 없고 너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아는데 나로서는 해결할 수도 없고 도움을 주실 큰 분들을 알아보고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제 상황을 어떻게 안다는 거지? 그런 그렇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때는 근데 당시에는 그냥 제가 어차피 나는 그런 도움 필요도 없고 미신이라고 그런 식으로 내뱉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 때문에 엄마랑 동생이 위험해질 것 같으면 내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산다고. 그러고 그 해에 바로 군대에 가게 되고 전역을 하고 나서 바로 따로 나와서 살게 돼요. 예. 그게 제가 그 존재에 대한 마지막 발악 아닌 발악이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의지할 곳이라고는 다른 데도 없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선산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진짜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 거기에 갔다가 저 어느 순간 갑자기 예전에 그 사찰에 가면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돼요. 네. 할머니 산소에 있다가 그때가 한 새벽 한 2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한 3시가 됐었고 마을은 뭐 쥐죽은 듯이 조용했고 뭐 그 시간에 핸드폰 라이트만 의존해서 올라가기엔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해서 마을회관이 항시 열려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이불 같은 게 없어가지고 최대한 쪼그려서 잠을 자게 돼요. 그리고 아침 7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서 하늘이 푸르스름했었거든요. 그때가 한 11월, 12월 겨울쯤이라 그 패절로 그냥 혼자 향했어요. 네. 그 담벼락도 좀 무너져 있고 작은 건물은 뭐 아예 부셔져 있었고 그때는 뭐 어떤 다른 존재보다 건물이 무너져서 깔려 죽지 않을까 그게 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쵸. 그냥 들어갔고 15년 전쯤 그때랑 너무 달랐고 목탁이나 천도 이미 없어졌었고 그 큰 방에 들어가서 차디찬 그 바닥에 그냥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조금 긴 시간을 누워있다가 나왔고 뭐 별다른 형체나 꿈 같은 건 꾸진 못했고 오토바이로 되돌아오는 길에 동네 할머니들 인사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자게 되는데 전날 제가 추운 데서 잤다 했잖아요. 네. 오한기가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장판 틀고 두꺼운 겨울이불 2개를 딱 덮고 잠에 들어요. 근데 자는데 이 집에 지진이 난 것처럼 몸이 좌우로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게 이런 경험은 안 해보셨을 텐데 콘센트에 제가 예전에 누가 더 난자닿냐 시합하자고 아이고. 젓가락 그런 걸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느꼈던 게 사람 몸에 수분이 70%라 하잖아요. 그 수분 전체가 파동을 느끼면서 막 떨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전기장판이 뭔가 잘못돼서 감전이 됐나 싶어서 이거 큰일 난다. 눈 뜨자 눈을 딱 떴는데 눈 바로 앞에 천장이더라고요. 그냥 코 앞에 그냥 바로 천장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유체이탈인가 싶어가지고 유체이탈이면 내 모습도 볼 수 있다는 데서 고개를 돌려보려고 하는데 그냥 눈만 깜빡여져요. 아무것도 행동이 취해지지 않고 네. 그냥 눈만 깜빡여져서 이거 뭐 가위나 뭐 그런 건가 보다. 눈을 감아 보자 해서 한 5초에서 10초 짧은 순간 이렇게 지나간 것 같은데 눈을 감고 있는데 뭐가 이게 확 고공행진하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천장을 뚫고 건물을 뚫고 하늘 완전 대기권까지 뚫는 그런 느낌으로 올라갔어요. 어느 순간 깜깜해졌고 그러다 저 멀리 앞쪽에 밝은 빛이 나오는 곳으로 향해 가고 있었고 그쪽에 다다랐을 땐 그 용머리 부처 그게 있었고 주변에는 진짜 까마득히 그 눈들이 있었고 눈들 수십 개가 막 황공포증 일으키는 것처럼 깜빡깜빡대요. 엄청 깜빡깜빡대고 근데 거기서 한번 특이했던 경험이 그 눈들이 그 부처 안으로 막 흡수되는 것처럼 눈이 한순간에 팍 빨려들어요. 그러더니 그게 몸이 딱 거대해지면서 그 몸 안에서 팔다리가 막 나와요. 막 얼굴도 나오고 팔도 나오고 다리도 나오고 너무 징그럽다 이거. 제가 어릴 때부터 고어류 이런 영화를 진짜 많이 봤지만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잔인하고 징그럽다. 그 공포감에 너무 무서워서 그냥 눈을 질끈 감았더니 조금 있으니까 훅 하면서 떨어지는 충격 같은 게 탁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어났더니 이불도 다 젖고 식은땀으로 이제는 와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 친하게 지냈던 친구 어머님한테 연락을 하게 돼요. 그 어머님이 예전부터 무당도 많이 알고 그러셔가지고 어머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경기도 광주시에 유명한 만신할머니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때 이제 만신할머니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어머님도 만나고 그 친구 B라는 친구도 만나게 돼요. 네. 같이 이동을 해서 그 할머니를 만나 뵀는데 제가 그동안 무당을 만났을 때처럼 그런 격한 반응도 없었고 드라마틱한 비방 같은 것도 없었어요. 사실. 근데 단지 처음에 딱 갔을 때 할머니께서 처음 해주신 게 저희 외할머니처럼 참 고생이 많구나 라고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를 토닥토닥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후에 부적이나 일반적인 굿으로는 일시적인 해결책밖에 안 돼서 이거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때 당시엔 반신반의였는데 이게 잠든 신을 잡아먹은 악신이 저를 통해 수년 수십 년간 잡귀들을 먹어 치우면서 이젠 더 이상 듣도 보도 못한 존재가 돼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키메라 같은 거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현실에서 보이는 거를 저를 통해 보게 하고 꿈속에서 그거를 잡아서 뭔가 그 안에서 커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꿈은 이제 어떠한 그게 도달했고 이제 얘가 바깥으로 나오기 위한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 존재는 지금 커도 너무 커서 다리만 보인대요. 얼굴을 쳐다보려고 해도 고개를 아무리 빳빳이 들어도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엾고 불쌍하다고 네가 가족들을 위해서는 당장에는 멀리 떨어져 사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도 일시적인 방법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큰 해결책은 없었어요. 그때도. 그러고 이제 할머니께서 얘기해 주신 게 자기 주변에 최대한 도움을 한번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을 하되 아마 긍정적인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라는 말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차에서 돌아오는 길에 너무 심란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는 친구 집 도착해가지고 어머님이랑 친구랑 식사 대충 하고 감사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요. 이게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제 이제 좌회전 신호 받고 딱 가는데 제 앞을 막 가로질러서 뒤로 뛰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행동을 보고 아 이게 사람이 아니다를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그냥 갔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냥 사람이 튀어나오는 것만 보고 바로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깔고 기절을 했죠. 일어났을 때 병원이었고 생각보다 부상은 경미했었고 그날 경찰서에서 전화 와가지고 사고경위 조사하는데 제가 아주머니 피하다가 사고를 났다고 했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틀인가 3일 뒤에 교차로 CCTV랑 다 수집해서 확인했는데 저 혼자 갑자기 핸들을 틀면서 넘어지는 모습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상 속에서 그 존재들과 사람 간의 구분을 짓지 못한다는 공포감은 진짜 느끼지 못한 사람은 진짜 알 수 없거든요. 이 공포는. 그렇게 살다가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 아버지와 재회를 하면서 그 존재들과 잠시 몇 년 동안 꿈을 꾸지도 보지도 않게 되는 기회를 얻게 돼요. 예. 이거는 입으로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네. 끝나야 되는 거 맞죠? 예. 아버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갑자기 항상 그렇게 괴롭히던 그런 꿈과 귀신들이 한순간에 잠깐 사라졌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그게? 그게 간단하게 스포를 하면 아버지를 만나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 아버지와 어떤 곳에 가서 잠을 자다가 어떠한 거를 보게 되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돼요. 알겠습니다. 와, 감당하기 힘든 얘기네요, 이거. 주변에서는 이런 비슷한 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없어요. 저한테 당당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이런 얘기는 처음이실 거라고. 네네. 근데 사실상 시들무에서 안 나온 얘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도 그렇긴 해요. 왜냐면 워낙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고 워낙 다양한 사례, 그러니까 다 다른 사례들이 있었는데 비슷하면서도 이런 느낌도 처음이네요. 세상은 넓네요, 패더님. 넓어요. 자, 일단은 분명히 이야기를 쭉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이 됐고 왜 그랬는지까지 정확히 알았어요. 근데 도대체 이유가 정확히 뭘까, 언제쯤 이 상황이 끝날까 했는데 일단 다음 이야기에서 아버님과 만나게 된 이후의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것 같네요. 네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패더님도 오늘 하시기 힘드셨던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가족사들이 많았거든요, 보니까 이야기가. 네, 맞아요. 근데도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깔끔하게 푸실 수 있는 거는 패더님의 재능이 아니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꼭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전드입니다. 패더라는 이름의 레전드 한 분이 또 탄생을 하신 거네요.
다음 이야기는 또 이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분의 이야기도 뭐 짧게 끝날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고 그걸 한 번에 풀어내기에는 시간이라는 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패더님의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여러분들 그때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이 존재 대부분 뭐 악신이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긴 했지만 혹시라도 다른 의견이 있거나 그 존재를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동네꼬마님이 해주실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죄송해요. 잠시만요. 아, 블루투스구나. 들리십니까, 돌비님?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네,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까요? 아니면 혹시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까요? 어떤 걸까요? 귀신 쪽이 될 것 같아요. 오, 네. 동네꼬마님의 귀신 이야기도 굉장히 희소 속 있는 예. 또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신이라기보다 어떠한 뭐 영적인 무언가? 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야기는 저는 이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만은 무서운 쪽의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게 2004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04년도에 이제 막 대학생이 된 똘비라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학교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막 성인이 됐잖아요. 사슬이 탁 풀리는 나이지 않습니까? 20살이. 대학도 들어갔겠다. 너무 행복하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대학 생활을. 그리고 원래 집은 조금 아랫지방이었어요. 근데 일부러 이제 우리가 대학교를 한 군데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몇 군데를 쓰면서 충청도에 있는 모 대학교를 일부러 본인이 굳이 거기를 가겠다. 오, 합격을 여러 군데 했지만 그래가지고 간 케이스였어요, 똘비가. 왜 그러냐면은 자취를 하고 싶은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 나이 때.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생활을 딱 시작해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에브리데이 술이죠. 뭐 먼 모임이다.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어른이 된 것 같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엄마 하고 받으니까는 야, 똘비야, 너 지금 좀 내려와 쓰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는 저기 내려오면은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 좀 내려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내려갔대요. 내려갔더니 엄마가 급하게 내려오라고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첫째 형이 죽었다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서 첫째 형이 뭐냐면 이제 똘비 아버지의 계보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똘비의 아버지의 형제는, 그러니까는 고모들은 제끼고 똘비 아버지가 막내였고 위로 큰아빠가 3명이 있었어요. 첫째 큰아빠의 첫째 아들 장손이죠. 장손이 죽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똘비가 이제 20살이란 말이에요. 장손 형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물론 결혼도 안 했었고, 첫째 형이 어쩌다가 갑자기 그렇게 됐지? 엄마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아유, 사고가 좀 있었다고. 일단은 이제 가족이니까 다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식장 가가지고 가족이니까 옆에 이제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찌됐건 저찌됐건 듣게 된 거예요. 왜 이제 갔나? 그랬더니 장손형이 스스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스스로 갔구나. 근데 똘비가 아는 장손형은 스스로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분위기에서 어른들한테 이 형이 그럴 형이 아닌데 왜 갔대요? 물어보고 다니기도 좀 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제 다 장례를 마치고 엄마한테 이제 엄마 혹시 첫째 형이 왜 그랬을까? 첫째 형 그럴 사람 아닌데 뭐 문제 있었대? 그러니까 엄마도 잘 모르겠다고, 사람 마음 누가 알겠냐고, 그냥 슬프다, 참 착한 녀석이었는데. 그래서 그래요 어머니 일단 하고 이제 그렇게 그 사건이 일단락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 생활을 보통 이제 3월에 개강을 해가지고 6월 정도에 우리가 종강을 하지 않습니까? 종강을 할 때쯤 똘비는 학교 생활이 아주 조금 엉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강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첫째 형이 갔잖아요. 자, 위로 큰아빠가 3명 있었고 그 밑으로 자녀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똘비하고 같은 학년에. 똘비 위로
친척 형이 4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큰아빠한테 아들 둘이 있었고, 둘째 큰아빠 하나, 셋째 큰아빠 하나, 똘비 둘, 똘비네 동생도 하나 있었으니까 그렇게 쭉 있었는데, 첫째 큰형이 죽은 이후로 둘째 큰형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고, 셋째 큰형도 스스로 마감을 했어요. 순차적으로 이게 불과 3,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한 집안에서. 이게 너무 기묘하잖아요. 근데 똘비가 넘이 아니에요. 친척이고 명절 때도 자주 봤고, 명절 때뿐만이 아니고 이 형들하고는 뭐 친하게 지냈으니까 평상시 연락도 가끔 하고 지내고 했는데, 이 형들이 그럴 형들이 아니거든요. 이 찜찜한 느낌을 똘비만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똘비 어머니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똘비 어머니가, 똘비는 대학교 거기 자취하는 데서 놀면서 있었는데, 너 그러지 말고 방학 때 내려와 있어라. 엄마 옆으로 좀 와 있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똘비도 되게 싱숭생숭하니 학교는 학교대로 엉망이고, 일단 엄마 알겠다고 방학 때 내려가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집으로 간 거예요.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집밥도 맛있게 해주시고, 한 이틀 정도 지났을까? 똘비야, 내일은 너 늦게 자는 거 아는데 좀 일찍 자고 아침 9시에 엄마랑 나가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엄마 어디 가게? 그랬더니 아니 가보면 안다고. 좋은 데 가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 준비 좀 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아침자리 일어나가지고 부시시하게 모자 눌러 쓰고 나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너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깨끗하게 좀 씻고 면도도 좀 깨끗하게 하고 옷도 좀 잘 입으라고. 그래서 엄마 나 선보러 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좀 해. 응? 알았지? 해가지고 엄마가 시키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면도도 하고 옷 깨끗하게 입고 따라 나섰대요. 그랬더니 차를 타고 한 40분 정도 달렸을까? 엄마랑 같이 간 곳이 점집이었대요. 딱 봐도 근데 점집이 굉장히 으리으리하게 생긴 집이었대요. 와, 처음에 몰랐대요. 엄마 여기 뭐 관광지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 점집이다고 똘비야. 그러니까는 똘비도 이제 눈치를 챘대요. 그동안 형들이 그런 일이 있으니까 뭔가 싱숭생숭하니 한번 와보고 싶었나 보구나 엄마가. 똘비도 그냥 괜히 그런 느낌들이 있었으니까 그냥 따라 나섰대요.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는 미리 예약을 했나 어쨌나 몰라도 어머니가 이렇게 누구랑 말씀하시고 하시더니 기다리고 어떤 방으로 들어갔대요. 딱 들어가니까 오른쪽에는 재단이 쫙 있는데 정말 호화스러운 재단이 쫙 펼쳐져 있고, 정면에는 어떤 한 남성분이 딱 앉아 계시더래요. 약간 높게 해놓은데. 근데 그분이 남성인데 딱 봐도 키는 한 185 정도 돼 보이겠다. 앉아있지만 느껴지더래요. 굉장히 키는 크겠다. 그리고 우리가 딱 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 어깨가 쫙 벌어져 있고 딱 봐도 진짜로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이게 영적인 포스가 아니고 그냥 피지컬적인 포스가 확 풍기는 한 남성이 진짜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생긴 한복을 입고 정좌를 하고 앉아있더래요. 나이도 많지 않아 보였대요. 엄마랑 둘이 이제 앞에 놔져 있는 방석에 앉았대요. 딱 앉으니까 그래 뭐 때문에 그러시냐.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우리 아들 좀 이렇게 공부도 좀 잘하고 뭐 하고 할지 조금 여쭤보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대뜸 그러시더래요. 아니 산송장을 데리고 와가지고 미래를 점쳐달라고 내가 무슨 수로 말을 해주냐. 그러니까 똘비는 거기서 저렇게 말하니까 뭔가 무서우면서도 좀 웃겼대요. 내가 왜 산송장이야. 그러고 있으니까 엄마는 막 심각해지더래요. 어머니는 아이고 선생님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내 아들이 산송장입니까. 그러니까는 그걸 꼭 내가 얘기 안 해도 그쪽은 알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얘기를 해줘야 되냐고. 그 산송장 데리고 나가라고. 돈은 필요 없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는 좀 기분이 나빴지만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좀 떨리기도 하고 오묘한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어머니는 되게 심각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선생님 내 아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면서 먼저 쭉 어머니가 얘기를 풀어내버렸대요. 뭐 때문인지 몰라도 뭐 첫째 그렇게 가버리고 뭐 둘째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잘려서 죽겠다. 그러니까는 쫙 가만히 듣더니 아니 뭐 굳이 내가 구구절절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늦게 졌구나. 근데 이걸 어쩌나. 이거는 내가 뭐 어떻게 손 써줄 수가 없는 걸. 그러니까는 똘비는 속으로 어떻게 좀 돈을 처발처발 하려고 할 줄 알았더니 또 그건 아닌가 보네. 엄마는 싹싹싹싹 손을 빌더래요.
아이고 선생님 내 아들 좀 어떻게 더 살려주시라고 똘비도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그냥 본인도 뭔가 좀 되게 찝찝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조용히 그냥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데 그분이 아이고 내가 그럼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그 어머니 지갑 좀 빼보시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핸드백에서 지갑을 막 이렇게 빼더래요. 그러면서 지갑 안에 있는 돈 다 빼라고. 근데 뭐 그 당시에도 우리가 카드라는 걸 사용할 때 아닙니까? 어머니가 지갑에 있는 돈 다 뺐더니 한 8만 원 정도 되더래요. 그 8만 원 저기다 올려놓고 오시라고. 8만 원 어머니가 이렇게 올려두고 다시 방석에 앉았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부적을 하나 써주시더래요. 내가 이건 돈 받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다. 지갑에서 돈 빼서 올리라고 한 거는 그냥 인사 잘 드리라고 하는 의미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딴 건 없고 내가 부적을 하나 써줄 테니까 이거를 뭐 지갑에 넣고 다니든 아니면은 뭐 피부에다 박아버리든 항시 잘 가지고 다니라고 목숨이다 생각하고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부적을 딱 한 장 받아가지고 엄마랑 나왔대요. 엄마가 나와서 얘기를 했죠. 엄마 여기 뭐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 내 친구 누구에서 내가 수소문 해가지고 안 곳인데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곳이다. 원래는 여기서 저 양반 얼굴 한번 보려면 대기빵을 반년을 넘게 타야 되는데 그래도 엄마가 돈으로 인맥으로 찍어 발라가지고 이렇게 금방 온 거니까 그래도 오기 잘하지 않았냐고 그러시더래요. 뭐 돈 밝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엄마가 너 딴 생각하지 말고 이거 부적 잘 갖고 다니고 너 위험한 데 가지 말고 그냥 공부나 착실히 하라고. 너 학교 왔다 갔다 할 때도 버스만 타고 다니라고. 안전하게. 엄마 내가 애기도 아니고 내가 그런 건 알아서 잘 할게요. 그냥 나도 애기 들으니까 찝찝하긴 하네.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러고 나서 똘비가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밥 먹다가 심심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올라갔대요. 동네 친구들도 고향 친구들도 한참 여러 번 만나고. 그래서 그 부적을 항시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조금 이상한 느낌을 본인 스스로가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똘비가. 뭘 받기 시작했냐면은 뭔가 두려운 존재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듯한 막연한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심리적으로 내가 위축이 돼서 그런가 뭔가 걱정이 돼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저녁에 불 꺼놓고 2004년도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반 옛날 거 핸드폰 그 안에 문자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자려고 이제 핸드폰 탁 닫고 고개를 돌려가지고 딱 비계에다가 머리를 딱 바른 자세로 눕히는데 잠깐만 뭐지? 하고 다시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대요. 왼쪽에 뭐가 있었냐면 본인 방문이 있었고 방문은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취를 하니까 불은 다 꺼져 있죠. 근데 본인이 왜 고개를 돌렸냐? 어두운데 방문 밑에 틈 사이로 어두운데 더 어두운 자국 2개가 보이는 거예요. 마치 바깥에 누가 서 있으면은 그 발끝이 빛을 가리면서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도 더 어두운 2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방문을 열었대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불을 켜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걸 잘못 봤나? 근데 되게 무섭더래요. 그냥 엄청 무섭더래요. 그냥 그 사나이답게 불 끄고 자자. 불 다시 딱 끄고 문 딱 닫고 누웠더니 다시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괜한 생각을 했나 보다 라고 시작을 했고 알 수 없는 그 발 같은 게 본인을 따라다니는 게 힐끔힐끔 보이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미친대요 이게. 대낮에 학교 강의실 옆에 화장실 같은 데서도 그게 힐끔힐끔 보이고 그래서 본인이 뭔가 내가 심리적 압박 때문에 미쳤나라는 생각까지 했대요. 그러면서 똘비 스스로가 뭔가 내 스스로가 이거는 조금 한번 점을 좀 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본인이. 왜냐면 어머니 따라서 이제 갔다 온 영향이 있겠죠. 근데 단순히 신점 말고 그런 생각을 좀 했대요. 친구랑도 좀 얘기를 하다가 그냥 사주풀이 하는데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네가 오래 살 놈인지 일찍 뒤질 놈인지 그거나 한번 보라고. 네 명이 길다고 하면 걱정할 거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은 신점은 좀 찝찝하니까 그래 사주풀이나 한번 보고 오자.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제 막 그 지역 어디 막 검색을 해본 거예요. 뭐가 있나 그랬더니 뭐 딱히 뭐가 없기는 한데 어디 카페나 뭐 이런 데서 뭐가 있는 걸 좀 봐가지고 거기를
갔대요. 전화를 하고. 전화하고 갔더니 되게 조금 허름한 동네였고 거기에 그냥 사주풀이하는 데는 뭐 깃발 같은 거 안 꽂고 그냥 하잖아요.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어떤 여성분이 앉아 계시고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오늘 몇 시에 오기로 한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옆에 방문이 열리면서 어떤 남성분이 이렇게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생년월일 그래가지고 얘 뭐 몇 년 몇 월 제가 몇 시쯤 태어났대요 하면서 얘기를 한 5분쯤 했을까? 갑자기 부르륵 하면서 방문을 열어버리더래요. 미닫이 옆으로 드르륵 문을. 또 뭐야 하고 딱 쳐다봤더니 아까 거실에 앉아 계시던 한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 그냥 대뜸 문을 여신 거더래요. 그래서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이게 뭔 상황인가 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사주풀이 하시는 분한테 고개를 이렇게 몽예를 하더래요. 몽예를 하면서 제가 좀 데리고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사주풀이 하시는 분이 이분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끄덕끄덕 하니까는 따라서 한번 나가보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단 나가라고 하니까 거실 쪽으로 나갔대요. 나가니까 그분이 짐 챙겨갖고 따라 나오라고. 뭐예요? 그러니까는 가면서 얘기하자고. 뭐 일단은 하면서 얼떨결에 그냥 바깥에 보니까 뭐 주섬주섬 몇 개 있는 거 챙겨가지고 그분 뒤를 따라 나섰대요. 또박또박 따라 나서니까 그 골목을 딱 벗어나니까는 막 돌비 S클래스가 한 대 탁 있더래요. 그래서 우와. 근데 딱 그분이 돌비 S클래스를 딱 운전석에 타시더래요. 그러면서 왕 시동을 걸고 창문을 촥 내리더니 타라고. 예? 어디 가시는데 왜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가면서 얘기해 줄 테니까 타라고. 그래갖고 누구셔요? 그러니까는 너 전 보러 왔잖아. 사주 보러 온 게 아니고 너 전 보러 왔잖아. 타라고. 후회하기 싫으면 어서 타. 너 곧 죽을 놈이. 너 이거 좋은 기회니까 타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순간 뭔가 이분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막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이 쫙 나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조수석에 이렇게 탔대요. 그러면서 차가 가는데 막 알잖아. 막 구름 위를 떠다니는 그 막 승차감 쫙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 무슨 일 때문에 저기 가서 사주 본 거냐. 그래서 저 뭐 공부 잘할지 제가 뭐 오래 살지 뭐 그런 거 좀 보려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다 제껴두고 왜 오래 살지가 궁금하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본 건데요. 그랬더니 차를 딱 세우더래요. 내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너 그냥 간 거면 내려. 그래 나 너 신경 안 쓸라니까 내려라. 아니면 지금이라도 똑바로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러시더래요. 이분은 뭐가 있긴 있나 누구지?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래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시 차를 출발시키더래요. 그래서 실은 뭐 첫째 형이랑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찝찝해갖고 어떤 무당을 찾아갔었는데 제가 곧 죽을 송장이라고 해가지고 부적 하나 써가지고 뭐 해가지고 하는데도 아직도 쩔리고 뭐 헛것이 보이고 그래서 한번 제가 오래 살 놈인지 빨리 죽을 놈인지 궁금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하고 운전만 하면서 다 듣더니 그렇구나. 너 할머니는 기억나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머니요? 저희 할머니요? 그러니까는 예, 기억나죠. 제가 그래도 할머니가 저 중학교 땐가 초등학교 고학년 땐가 돌아가셨으니까는 당연히 기억나죠. 그러니까는 니놈 할머니가 나한테 와서 부탁했다고. 너 오늘 여기 올 거니까 나보고 와가지고 너 데리고 너 도와주라고 해서 내가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던 거라고. 뭔가 영화 같은 일이 갑자기 똘비한테 펼쳐진 거예요. 얼떨결에 간 곳에서.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요? 그러니까는 네 할머니가 분명히 네 할머니라고 했어. 목에, 팔목에, 손가락에 온통 금붙이신 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 놀랬대요. 참고로 이 똘비네 집이 부자예요. 집안이 부자예요. 집안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한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큰아빠하고 고모들한테 재산을 분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케이스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똘비도 분명히 기억이 난대요. 그렇게 금을 좋아하셨어요. 너무 막 혐오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할머니는 참 금을 좋아하는구나. 어려서부터 그냥 봐도 알 정도로 온몸에다 두르고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하니까 너무 신기했대요. 그래갖고 이분은 보통 분은 아닌가 보다. 왜? 내가 여기에 오늘 오기로 한 거는 우리 가족은 몰라요.
그냥 인터넷에서 내가 찾아보다가 예약을 한 곳이고 우연히 왔는데 이걸 알아맞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지금 저희는 어디로 가는 거냐고 그랬더니 일단 나 사는 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차를 타고 한참 이동을 해가지고 딱 한 곳에 도착을 했는데 주택이었는데 거기도 상당히 나름 고급진 주택이었대요. 정말로. 딱 들어갔는데 이 정도 사이즈 주택이면은 그래도 뭐 가족들도 있고 할 줄 알았는데 진짜 좀 큰 주택에 무당분 혼자 딱 사시는 느낌이 딱 나더래요. 여기서 혼자 살면 무섭겠다. 근데 뭐 깃발이 꽂혀 있다든가 무당집이라고 써놨다든가 이런 거 1도 없었대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사는 집이구나 이렇게 느껴졌대요. 심지어 집도 한옥도 아니고 양옥이었대요. 거실로 따라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여차저차 막 쭉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러면은 첫째가 같고 둘째도 간 거나 다름없고 셋째 같고 네가 다섯째잖아. 넷째 어딨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넷째? 잠깐만 생각을 막 했대요. 둘째 형 입원해가지고 병원에서 내가 봤던 것 같고 셋째 형 장례 치를 때는 못 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전화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바로 위에죠. 본인한테 넷째 형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기가 꺼져 있더래요. 넷째 형 전화기 꺼져 있는데요. 넷째부터 찾으라고. 이게 순차적으로 지금 니네 씨를 말리는 거라고. 현재 씨를 말리는 거니까 넷째부터 찾고 그리고 너 부적 꺼내라고 딱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고이고이 넣어놓은 부적을 이렇게 탁 빼서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쫙 펼쳐서 보시더니 그러더니 부적은 내가 좀 가지고 있을게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꼭 갖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꼭 안 갖고 있어도 되겠어. 일단 가서 넷째부터 찾고 서로 좀 통화 좀 하면서 그렇게 해보자. 나도 뭔가 똥인지 된장인지 일단 나도 알아야 되겠으니까 니네 할머니의 그 부탁 때문에 내가 뭐 이 일에 껴들었다면서도 나도 뭔지는 알아야 되겠으니까 넷째부터 찾아라. 그러고 나서 얘기가 끝났대요. 더 이상 뭔 얘기를 안 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넷째 형 그 셋째 큰아빠죠. 셋째 큰아빠한테 전화를 했대요.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큰아빠 저기 럭키 형이라고 하면은 럭키 형 어디 있어요? 전화가 안 되네. 그러니까는 럭키 지금 뭐 여행 좀 갔다고. 그래서 뭐 형 뭐 별일은 없죠. 그러니까는 갑자기 셋째 큰아빠가 너 무슨 의미로 그 말을 나한테 하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큰아버지 형하고 좀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요.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왜? 내 아들 죽었을까봐? 하면서 갑자기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큰아빠 아니에요. 갑자기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는 내가 좀 흥분했네. 아무튼 끊자. 여행 갔으니까 그런 줄 알고 끊어 하고 먼저 딱 끊으시더래요. 여행을 갔다고? 넷째 형이?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냐? 넷째 형은 아주 상꼴통이었거든요. 아주 꼴통이어서 어디 해외여행을 갈 생각조차 안 해요. 그냥 오늘 저녁에 뭐 어디 가서 술 먹으면서 여자 꼬실까 그것만 궁리하는 사람이에요. 넷째 형이. 본인이 하루 이틀 본 건 아니니까. 일단은 그러면은 친구 몇 명한테 막 전화를 돌렸대요. 왜 그러냐면 넷째 형이 본인하고 나이 차이가 1살밖에 안 났거든요. 야, 너 럭키 형 소식 좀 알아? 몰라? 네 친구 누구 좀 그 노는 애 있지? 한 번만 물어봐 줄래? 하면서 막 수소문을 돌린 거예요. 여러 명 고향 친구를 통해갖고 수소문을 돌리고 해보니까 이 형이 여행을 진짜 간다고 해외로. 진짜 그게 사실이더래요. 언제쯤 갔냐고. 그랬더니 좀 몇 달 됐다. 몇 달이 됐다고 해외여행을? 아니 ABCD도 잘 못 읽는 양반이 해외에 가서 몇 달씩 있는다고? 이거 특이하네. 그래가지고 다시 큰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하다가 괜히 조금 또 욕먹을 것 같고 쌈날 것 같아가지고 무당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저 한번 알아봤는데 해외로 여행 좀 가 있는 상태래요. 그러니까는 언제 들어온대? 그래서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다고. 여행 나간 지가 좀 된 것 같다고. 그랬더니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 그 넷째 형네 집이 어딘 줄 아냐고. 예 알죠. 넷째 형네 집 많이 다니고 해가지고 알죠. 그러니까는 그 넷째 형 방에 들어가가지고 좀만 이것저것 찾아보라고. 이상한 거 있나 없나. 꼭 이건 해보라고. 뭘 찾아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뭔지는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네가 찾다 보면 이상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있는 거고 네가 찾아냈는데 네가 느끼기 이상한 게 없는 거면 없는 거고 해봐라.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저희 넷째 형 죽었냐고. 괜히 물어봤더니 안 죽었다고. 내가 봤을 땐 안 죽었으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좀 해보라고.
똘비가 이제 전화를 끊고 미션이 주어진 거잖아요. 밑도 끝도 없는. 내가 무슨 명목으로 큰아빠 집을 가지? 그냥 그러면 고향 내려온 집에 인사나 하러 왔다고 한번 가야겠다.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음료수 한 박스 사들고 간 거예요. 큰아빠 집을. 가는데 오만 생각이 다 들더래요. 이 미친 잠쟁이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건가 어쩐 건가 이게 가는 게 맞는 건가 가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방을 뒤지지? 일단은 뭐 하면서 이제 걷다 보니까 큰아빠 집 앞이었대. 아파트. 뭐 아시죠? 뭐 옛날에 그 시절에는 공동경관 비밀번호 뭐 그런 거 거의 없었어요. 띵동 띵동 초인종을 눌렀대요. 그냥 조용하더래요. 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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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조용하더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똘비가 실은 한 살 터울이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꼴통형이잖아요. 예. 똘비는 뭐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었어도 그래도 공부를 좀 하는 애였는데 못된 걸 다 알려준 형이 그 꼴통형이거든요. 그럼 아시죠? 그런 꼴통형은 똘비한테는 되게 재밌고 친하고 좋아하는 형이에요. 그러니까는 방학 때랑 엄청나게 많이 가서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형네 집이 열쇠를 어디다 놓는지를 알아요. 똘비가. 그 아파트 층 있는 소화전 그 위에 긴 거 열면은 거기에다가 키를 좀 놓고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까 딱 열었더니 키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뭐에 홀린 것처럼 키를 딱 주워 들어가지고 배를 몇 번 더 눌러보고 들어갔대요. 집엔 아무도 없었고 분명히 본인이 뭘 훔치러 온 건 아닌데 이게 상황 자체가 뭔 도둑놈 같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만약에 이게 아무 상황이 아니었다면 큰아빠가 들어와도 야 똘비야 와 있었냐? 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왔다 갔다 한 집이었고 일단은 넷째 형 방으로 갔대요. 넷째 형 방으로 가가지고 여기저기 서랍을 좀 열어봤대요. 그랬더니 뭐 빈 담뱃값 여기에는 뭐 이상한 술병 굴러 나오고 뭐 하고 하다가 이렇게 보고 하는데 침대 밑에 나이키 신발 박스가 하나가 이렇게 깊숙이 하나 들어가 있더래요. 뺐대요. 이렇게 싹 빼가지고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우리 신발 사면은 종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종이 뭉쳐져 있는 게 이렇게 있고 뭉쳐져 있는 걸 이렇게 빼면서 하는데 종이 하나가 무겁더래요. 그래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막 끌어서 보는데 한 10개가 넘어 보이는 금반지. 진짜 두툼한 금반지가 거기에 반지가 그렇게 쫙 들어가 있더래요. 무슨 반지지? 이상한데? 일단 다시 쌌대요. 다시 막 싸고 쓱 밀어넣고 그제서야 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는데 뭔가 지금 뭔진 모르겠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몰려오더래요. 굉장히.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된다. 뭔가 내가 지금 보면 안 될 걸 본 것 같다라는 그 이상한 느낌 때문에 후다다다다닥 집에서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진짜로 엄청 빠른 걸음으로 일단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가지고 공원 한쪽에 가서 무당한테 전화를 했대요. 무당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이상한 게 있었다고. 뭐가 있었냐고. 상당히 많은 숫자의 반지가 있었다고. 그래도 무당이 그러더래요. 너 지금 그래서 그 고향 지금 거기니? 그래서 예, 할머니 선산이 어디니? 고향 어디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어디서 보자. 내가 네 동네 어디로 가주면 좋겠니? 그래가지고 예, 뭐 근처 어디로 와주시면은 될 것 같다고 해서 만난 거예요. 만났을 때 시간이 일단 오후였고 좀 있으면 해가 질 것 같은데 근데도 무당이 바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할머니 선산으로 갔더니 이제 약간 석양이 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었대요. 선산에 딱 도착해가지고 무당을 따라서 이제 같이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무당이 딱 할머니 묘지 앞에 쓰더니 어르신이 불러갖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둘러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묘지를 이렇게 돌더래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설 명절 지나고 추석 때나 돼야 우리가 벌초하러 산에 가지 않습니까? 딱 가는데 그 묘지가 좀 한쪽이 파져 있더래요. 이게 그러니까는 막 파놨다기보다는 뭔가를 하고 급하게 다시 이 모양을 만들어 놓은 느낌? 예? 네, 그 느낌이었대요. 그러더니 혀를 차더래요. 그러면서 무당이 고개를 들어가지고 막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더래요. 돌아보면서 터는 좋다, 터는 좋아. 산신령님 무릎팍에 앉아있는 터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 소린가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산신령님이 지켜보는데 그런 짓을 했으니 안 죽어 나가고 백이겠냐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러니까는 보면 모르겠냐고. 이거 묘지 한번 깠다고. 예? 그러니까 묘지 한번 이거 팠다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러니까는 넷째 형 혼자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넷째 형이 묘지 깠다고. 똘비가 생각을 하다가 어릴 적 생각을 막 더듬은 거예요. 본인이 막. 예?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금붙이를 그렇게 좋아하셨잖아요. 롤렉스 금장시계, 진짜로 막 두툼한 금목걸이에 금팔찌, 이거를 가족들이 상황이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보니까 할머니 거 금붙이들을 전부 다 넣어드렸대요. 갈 때 가져가시라고. 관에다가 싹 넣어드리고 석실처럼 해가지고 관 넣고 석실 위에 뚜껑 닫고 흙 얹고 그 위에 봉분을 만든 건데, 넷째 형이 한 번씩 농담으로 한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소름이 돋더래요. 우리 할머니 묘지는 보물창고라고. 와, 넷째 형이 사고 쳤구나. 와, 이 개자식이 세상에 엄마 아빠가 유흥비 안 주니까는 뭐 유흥비가 없으니까 이걸 깠구나. 똘비가 갑자기 막 그걸 멍하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무당이 뭔 말인지 얼추 알겠는 눈빛이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할머니가 노하신 거냐고. 조상님들이 노하신 거냐고. 그러니까는 아니다고. 니네 할머니는 본인 뭐 뚜껑을 열었던 닫았던 그래도 내 손주들이라고. 니네 할머니는 화 안 나셨다고. 니네 할머니는 오히려 지금 무릎 꿇고 빌고 계신다고. 누구한테 빌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누구긴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고. 여기가 산신령님 무릎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네가 산신령이면 자손이 와가지고 뚜껑 열고 그거 빼가는데 화 안 날까? 여기다가 묘지 털을 잡을 때는 산신령님한테도 분명히 고사를 지냈을 거라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굽어 살펴 주고 있는데 자손이 와가지고 그 짓거리 하고 있으면은 여기에 문제가 안 생길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맞긴 한데 혼란스럽더래요, 되게. 아니 그러면 산신령 때문에 이 줄초상이 나고 있는 건가? 내가 말했지. 니네 집 씨가 마를 거라고. 고모들 쪽에는 아마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니네 남자들, 니네들만 지금 문제가 다 생길 거라고. 근데 나는 이 넷째가 지금 참 희한하다고. 왜 얘가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아마 뭐가 있을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무당이 다시 올라갔대요. 본인 시내에다 떨궈주고. 정말 머릿속이 혼란스럽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엄마 집으로 갔대요. 딱 이제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이제 막 하다가, 엄마 저기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내가 위에서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분인데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믿음이 가는데 엄마 내가 이걸 어디까지 믿고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잠깐만 엄마랑 갔던 그 기골이 장대한 남자 무당 있잖아요. 엄마가 생각하더니 그 무당집을 결국엔 최종적으로 알려준 사람이 바로 위에 큰엄마였던 거예요. 야, 네 말이 맞으면 이거 뭔가 그쪽에 야로가 있는 것 같다. 아이고야 내 새끼 어떻게 하면 좋아 내 새끼 하면서 엄마가 갑자기 막 본인을 끌어안더래요. 무섭다고. 그러니까는 본인이 엄마 할머니가 그래서 나 지켜주시려고 한 명 인도해 주신 거 아니냐고. 엄마 내가 이거를 믿고 한번 해보는 게 그래도 낫겠지? 엄마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라 뭐라도 해봐라 이거. 나 무섭다. 솔직히 요즘 잠잘 때마다 꿈속에서 나 네 장례 치르는 꿈 꾼다고. 잠을 못 잔다고 내가. 니네 아빠도 똑같은 꿈을 꾸는데 미치겠다고. 알았다고. 나 내일 그럼 날 박는 대로 다시 올라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무당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갔대요. 가지고 띵동 이제 배를 누르니까 여자 무당분이 이제 문 열어주고 본인을 이제 맞이를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선생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어머니께 얘기를 해봤더니 뭐 그 남자 무당이 소개를 해줬다는데 엄마가 소름 돋는다고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넷째 형은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한번 알아본다고 했는데 엄마도 못 알아본 것 같아요. 연락이 오셨는데 엄마도 모르겠대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듣더니 내가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를 해야 되나 하면서 혼자 이렇게 읊조리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올라오는 건데 가자. 어디로요? 그랬더니 그 남자 무당집으로 가자고. 오.
그래서 둘이서 무작정 다시 내려간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그 남자 무당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손님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이미 막 대기빵 타고 있는 손님들이 있고 아이고 장사가 겁나게 잘 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무작정 들어가니까 예약하셨냐고. 예약 안 했다고. 예약하셔야 된다고. 아유 알았으니까 잠깐 나와보라고 하면서 뭐 애동제자라고 해야 될까 뭐 일해주시는 분 있잖아요. 예약 관리하면서 예. 한 명이 아니었대요. 그분도. 그분 막 밀쳐내면서 그냥 전 보는데 문을 벌컥 열어버린 거예요. 어이구, 예. 벌컥 열어버리니까 그분이 점사를 보다 말고 이렇게 빤히 쳐다보더래요. 빤히 쳐다보니까 어떻게 나 들어가도 될까? 딱 그러시더래요. 여자 무당분이. 그러니까는 남자 무당분이 아니 이게 무슨 결례입니까? 경찰 부를까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딱 그 여자 무당분이 그 앞에 점사 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다 무시하고 그냥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안으로 들어가더니 오른쪽에 재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향 피우는 게 있었는데 향을 하나 딱 빼더니 딱 촛불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딱 꼽더니 딱 그 재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 이렇게 가만히 있더래요. 한 10초 딱 있더니 딱 일어나면서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나가시라고. 그러니까는 그 무당이 당신 뭐야? 밖에 뭐해? 경찰 불러! 막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는 네가 모시는 신한테는 내가 방금 실례 좀 한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빌어놨으니까 됐고 너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와, 그 여자 무당분이 이렇게 기세가 엄청난지 똘비가 이제 처음 봤대요. 185에 막 기골이 장대한 그 사람이 예. 눈을 못 마주치더래요. 이러고 어버버버 하고 있는데 그 무당분이 딱 조용히 가더니 앞에 딱 앉더니 내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는 이런 어린 놈이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었네? 똘비씨 문 닫고 나가. 그러더래요. 똘비 뭐 거역할 수가 없더래요. 딱 문 닫고 나가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 막 예약해 주시는 분들이 다시 막 문 열고 하는데 그 안에서 남자 무당분이 잠깐 다 기다리시라고. 바깥에 사람들 이제 막 기다리고 있고 오래 안 걸렸대요. 한 3분? 3분 정도? 문 딱 열리면서 여자 무당분이 탁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할 얘긴 다 했으니까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따라 나섰대요. 종종종종종. 그래갖고 차를 타고 바로 출발을 시키더래요. 그래갖고 저기 선생님 무슨 말씀을 좀 나누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참 저런 개새 아직도 있었네 하면서 욕을 막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다 알려고는 하지 마시고 우리 똘비 씨 다 알려고는 하지 마. 알아야 될 게 있고 몰라야 될 게 있는 거야. 그 엄마한테 얘기 아니다. 엄마하고 통화 좀 한번 하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하고 핸드폰 띡띡띡 눌러갖고 바꿔드렸대요. 엄마랑 통화가 되니까 저 제 얘긴 들으셨죠? 똘비 할머니가 인도해줘서 온 신의 제자입니다. 일단은 바로 위에 계신 그 셋째 집 큰아빠 있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제 말 좀 전해주십시오. 본인 아들 살리고 싶으면 귀국시키지 말라고. 이 집안 재산 쌀 한 톨도 가져갈 생각 하지 말라고. 가져가면 죽을 거라고. 아주 처참하게 죽을 거라고. 그리고 온 집안이 다 풍비박산 날 거라고. 똘비는 살 거라고. 이 집은 살 거라고. 그쪽에서 끝날 거고 알지 않냐고.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알았으면은 뒤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멈출 줄 알으라고 전하라고. 그러니까 똘비 엄마가 아이고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얼굴 좀 뵙고 말씀 좀 나누자고. 그러니까는 그럴 건 아닌 것 같다고. 이미 너무 많은 걸 내가 저질러 놨다고. 부탁이 있어서 했지만 일단 끊는다고 끊더래요. 똘비도 막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거 뭐 말을 못하겠대. 아무 말도 물어본다 알려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똘비가 이런 건 물어봤대요. 선생님 할머니가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신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딱 그분이 말씀하시더래요. 예. 똘비 어머니도 몰랐고 똘비 아버지도 몰랐고 자식들도 대부분 몰랐지만 똘비 할머니가 재산이 많다고 했잖아요. 자식들 모르게 정말 많은 돈을 기부를 하고 계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특히 병들고 못 먹고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베풀었대요. 진짜 엄청나게. 살아생전에 이런 선행을 엄청나게 쌓으신 분들은 본인이 느껴진대요. 말을 거역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 분이 본인한테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역할 수가 없었대요.
네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한 선행으로 네가 사는 줄만 알아라. 내가 모든 거를 다 얘기할 순 없다. 얘기해서도 안 되고 여기까지인 것 같다. 나머지는 니들 인간의 힘으로 처리를 해라. 그래가지고 똘비를 이제 고향 시냇바닥 한쪽에다 떨궈주고 이제 본인은 갈 길 가시더래요. 똘비는 다시 택시를 주워 타고 엄마 집으로 놀러 갔죠. 엄마, 방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기다려보라고. 니네 아버지 지금 큰아빠네 집으로 그 야구바티 들고 갔다고. 아버지 눈깔 돌았다고. 왜? 일단 가서 정중히 물어봐야지. 그러니까는 니네 아빠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시겠지. 일단 기다려봐라. 그러니까는 한참 기다렸대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가 술이 좀 취해서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아빠 막 하니까는 아빠가 저런 새끼 형이라고 개색 하면서 막 아버지가 목 놓아 우시더래요. 말씀 좀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똘비 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엄마랑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더래요. 내가 애도 아니고 진짜 나한테도 얘기 좀 해주지. 근데 아무리 막 귀를 대고 들어봐도 소리가 안 들려고 다음날 엄마한테 이제 막 닥달을 해봤더니 내용인즉슨 아버지가 가가지고 진짜로 반 죽일 것처럼 아주 뒤집어 놓은 건 맞더만요. 그 집에 큰아빠는 일단 안 계셨고 큰엄마가 계셨는데 진짜 죽일 듯이 큰엄마를 아버지가 막 반 눈이 돌아가지고 그랬대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본인이 왜 갑자기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내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진짜 내가 형수를 진짜 죽일 수 있겠다는 이런 느낌을 막 받으면서 이러는데 나 우리 엄마 살레음이 났다고. 우리 엄마가 똘비한테 할머니죠. 할머니 어릴 적에 우리 엄마 살냄새가 났다고 나한테서. 아마 우리 엄마가 나한테 들어왔던 것 같다고. 근데 그러지 않고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큰엄마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막 싹싹 빌면서. 예. 내 아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지가 가가지고 그 짓거리를 했다고. 근데 나도 몰랐다고 그 짓거리 한지를. 첫째가 죽고 둘째가 저렇게 깨어나지도 못하고 둘째까지 보고 나니까 이놈이 어느 날부터인가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병원 데리고 다니고 했더니 사실은 엄마 하면서 얘기를 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점집에 간 거라고. 그랬더니 그 점집이 그 남자 무당네 집이었던 거예요. 예. 그 남자 무당이 엄청나게 큰 돈을 받았더만요. 엄청나게 큰 돈을 받고 네 아들 살리고 싶으면 나머지 자손을 다 보내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약간은 뭐 양밥 같은 비방들을 좀 알려주면서 네 아들 살리고 싶으면 일단은 한국을 떠 있어라.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다 전했대요. 어머니가 부탁해서 오신 무당분인데 이건 네가 믿거나 말거나다. 네 아들 한국 땅 밟으면 안 된다. 그냥 일본에서 죽든 아니면 일본에서 뭐 시민권이 됐건 영주권이 됐건 뭐 취득을 하든 불법 체류자로 살건 한국 땅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 단 10원도 네 자식이 갖고 가선 안 된다. 그랬다간 니네 가족은 다 죽을 줄만 알아라. 자신 있으면 마음대로 하든가. 딱 거기까지 다 전하고 그냥 그 집을 반쯤 때려 엎고 나왔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으셨겠죠.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똘비가 머릿속에서 퍼즐들이 이제 다 맞춰졌잖아요, 상황들이. 예. 그 여자 무당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 이래저래 해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괜찮은 건가요? 이제는 저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참 불쌍한 네 첫째, 둘째, 셋째가 벌을 받았고 예. 원래는 다 죽어야 될 놈들이 니네 할머니가 무릎 꿇고 싹싹 빌어가지고 그나마 너 살렸고 네 동생 살렸고 넷째까지는 살렸다. 넷째가 참 모든 지금 이 원흉의 중심에 있다만 그 녀석은 여기에 발 들이는 순간 끝난다고 보면 되는 거고 예. 너도 잘 끝났으니까 그냥 네가 생각하는 정말 맛있게 생긴 과일 하나 사들고 할머니 산소 가가지고 인사하고 또 그 산신님한테도 감사하다고 큰절 올리고 네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고 뭐 멀쩡하게 잘 지냈대요. 그 이후로. 이제 셋째 큰아빠 그쪽 집이 욕심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짓을 했을 거 아니냐고요. 사람이 내 자식만 생각하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바로 위에 형 한국 땅을 밟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죽었고 그리고 셋째 큰아빠하고 셋째 큰엄마가 진짜로 병원에서도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시름시름 앓다 죽었대요.
예. 병원에서 이유를 모르겠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그 집은 아무튼 다 죽어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본인의 친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금부치에 눈이 멀어가지고 묘지를 까고 그런 짓을 해가지고 줄초상이 나는데 그래움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라고 붙들고 살려주신 할머니 이야기. 아... 네. 그래가지고 조금 이게 제 전공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쩌다가 여기까지 전공을 살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전공 집어넣으셔도 돼요. 말하면서도 와. 이게 사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들은 게 있으니까.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처음에 돌비는데 키워드를 보내드렸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보내드린 게 이게 뭐 주목을 끌고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네. 이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준 사람이 있잖아요. 엄청 친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은 직업이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는 파묘를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제가 예전에 돌비님한테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저 극장 가는 걸 생각보다 안 좋아해요. 예. 극장을 좀 안 가는 사람이라서 나는 나중에 OTT나 다른 거 나오면 집에서 볼란다. 네네. 근데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이 영화를 꼭 보고 싶은 이유가 내가 이런 일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뭐 전해 들은 걸 수도 있고 본인이 겪은 걸 수도 있겠죠. 예. 아무튼 우리 또 동네꼬마님께서 전공 장르가 사실상 현실 공포는 맞는데 복수 전공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양쪽을 다 넘나드는 그런 또 최고의 시드르무 참여자분이 아니신가 또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냥 동네꼬마님은 다 섭렵을 하시려고 하시네요. 그냥 원래 전공이 현실공포인데 이제 복수 전공으로 귀신까지 아예 그냥 싹 다 잡아 드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네꼬마님은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뭐 집에서 밥 먹은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다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정말로 또 무섭고 재밌게 전달을 잘 해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묘 다들 보셨다고 하는데 저도 보고 싶네요. 네, 보는 그날까지 저는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